현존하는 기업 중 인류의 미래를 가장 크게 뒤바꿀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아마도 스페이스X는 이 리스트에 반드시 포함이 될 겁니다. 화성 식민지화를 꿈꾸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세계 최고의 항공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는 혁신적인 기술을 발판으로 우주산업 내 독보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있죠. 하지만 아쉽게도 개인 투자자들은 이 스페이스X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 기업이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받아 챗 GPT를 출시하며 AI 열풍의 중심이 된 오픈 AI도, 그 뒤를 이어 구글과 아마존 등의 대거 투자를 받은 AI 기업인 엔트로픽에도 투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아주 쉽게 비상장된 미국의 기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생겼는데요. 데스티니 테크백, 티커로 더 유명한 DXYG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 간략히 소개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 기업에 대해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루어 볼까 합니다. 데스티니 테크백이라는 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비상장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월 1일 기준으로 23개의 포트폴리오를 두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스페이스X, 에픽게임즈, 오픈AI, 디스코드까지 모두가 알만한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죠.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 종목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지난 1개월 사이 무려 866만 달러 정도의 자금이 유입되었으니 말이에요. 하나로 약 120억 원 규모의 순매수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자그마한 국내 중소기업 하나 정도는 통째로 구매할 수도 있을 법한 금액입니다. 드디어 우리도 스페이스X에 투자할 수 있는 거야? 라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으며 상장 당일 데스티니 테크 100의 주가는 9달러로 거래를 시작한 뒤 10배가 넘게 오르며 장중 100달러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스페이스X, 오픈AI, 누구든지 투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기업이니 당연한 결과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현재는 여러 우려와 관심도의 줄어들므로 인해서 주가가 20달러 밑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 기업에 잘못 투자했다가는 쪽박을 차게 될 거라는 경고음이 도처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데스티니 테크백의 투자 리스크, 오늘 모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스티니 테크백의 구조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데스티니 테크백이 포트폴리오에 스페이스X, 오픈AI 등의 기업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데스티니 테크백에 투자하면 마치 앞서 언급된 기업들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리라 착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DXYG는 ETF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TF는 해당 ETF의 운용사가 투자자들의 투자금만큼 기초 자산을 보유해야만 한다는 규칙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나스닥 ETF에 100달러를 투자했으면 자산 운용사는 100달러어치의 나스닥 상장사 주식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ETF는 투자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즉 AUM이 커질수록 해당 ETF의 주식 발행량도 그에 맞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데스티니 테크백이 투자하는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어떤가요? 하나같이 비상장 기업들 뿐입니다. 100달러의 투자금이 추가로 유입된다고 해서 데스티니 테크백이 스페이스X의 주식을 100달러어치 더 구매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애초에 내가 DXYG를 100달러어치 매수한다고 해서 그 돈이 데스티니 테크백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주식을 판매한 매도자에게 가죠. 데스티니 테크백은 자산운용사가 아니라 투자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스티니 테크백은 Closed End Management Investment Company, 우리말로 폐쇄형 투자기업 정도로 부를 수 있는 기업입니다. 비상장 기업들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 회사가 뉴욕 증시에 상장한 셈이라 이해하시면 편해요. 더 쉽게 말하면 비상장 기업에만 투자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인 셈이죠. 우리가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버크셔의 포트폴리오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죠. 어떤 투자자가 버크셔에 투자하는 이유는 이 기업을 이끄는 수장 워런 버핏이 매 분기 자신의 투자 행위를 통해 많은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환원할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리는 데스티니 테크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이를 유념한 채 이제 DXYG의 리스크를 몇 가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업의 수상적인 자기소개입니다. 데스티니 테크백이 그저 하나의 기업일 뿐이라면 우리는 왜 DXYG를 보면서 그것이 마치 ETF와 유사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기업이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을 펀드라 칭함과 동시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 부과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이는 DXYG의 설명을 보시게 되면은 이들은 자기 자신을 First of its kind, 즉 업계 최초의 거래소 상장 펀드 ELF이며 2에서 2.5%의 운영 수수료를 받는다고 소개해 놓았어요.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펀드가 일정한 수수료를 받으며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서 자유롭게 거래된다? 이거 완전 ETF 그 자체에 대한 설명 같죠? ETF라는 이름 자체가 상장지수 펀드, 즉 상장되어 마치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가리키는 용어니까요. 이런 워딩을 보면 데스티니 테크백이 자산운용사인가? 하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펀드의 기초 개념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펀드란 기본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위해 모인 자금을 일컫는 말입니다. 만약 제가 신형 아이폰을 구매하기 위해 돈 한 200만원 정도를 따로 떼어 모아두었다면 이 또한 펀드가 될 수 있죠. 일종의 개인 펀드 또는 목적 펀드라고 칭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투자 목적을 위해 자금을 모았다? 그럼 그것은 투자 펀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흔히 펀드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면 이보다 훨씬 좁은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신탁의 금융상품을 가리키는 용어로 펀드라는 말을 쓰죠.
여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기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의 투자에 그 결과를 돌려주는 간접 투자 상품 말이에요. 만약 제가 친구에게 가서 나 펀드 하는 중이야 라고 하면 다들 자연스럽게 어떤 자산운용사에서 내놓은 펀드 상품에 가입했나 보다 정도로 이해하지, 아무도 이 친구가 특정 목적을 위한 자금을 모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데스티니 테크백이 자기 자신을 펀드라고 칭할 때는 이런 좁은 의미에서의 펀드가 아닌 넓은 의미에서의 펀드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투자 기업도 이익 추구라는 목적을 위해서 모인 자본을 운영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나름의 펀드의 일종이라는 식이죠. 데스티니 테크백의 2023년 연례 주주 서한을 살펴보면 이런 의도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 기업은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첫머리에 데스티니 테크백이라는 이름의 이하 펀드 라고 적어놓고서는 이후로 서한 내내 스스로를 펀드라고 칭해요. 여기 공시에 보시게 되면은 데스티니 테크 100 옆에 가로 열고 The Fund라고 적혀있는 게 보이시죠? 이하 펀드라고 칭하겠다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이는 데스티니 테크 100과 같이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을 주된 비즈니스 모델로 삼는 다른 기업들 사이에서도 흔하지 않은 경우예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경우 자신들의 연례 주주 서한에서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버크셔라고 칭하고요. 또 다른 글로벌 투자 기업인 칼라일 그룹도 서한에서는 스스로를 회사, firm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자산운용사들도 공식 문서에서 기업을 칭할 때는 펀드라는 말보다는 기업이라는 단어 혹은 기업명을 사용합니다. 자신들이 내놓은 상품인 펀드와 그 펀드 상품을 만든 기업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죠. 펀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들인 블랙록, 인베스코,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자산운용사들도 기업 자체를 가리킬 때 펀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투자 기업인 데스티니 테크백이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펀드라는 대명사로 칭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약간 의도성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엄격한 SEC 공시를 보게 되면 데스티니 테크백도 스스로를 기업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체적인 공시에서는 스스로를 펀드라 칭하고 SEC 공시에서는 자기를 기업이라 칭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면 의구심이 더 드는 게 사실이죠. 두 번째 유의점은 이 기업의 수수료입니다. 현재 데스티니 테크백은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의 연간 운영 수수료가 2.5% 발생하고 있다고 공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면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이 기업이 자산운용사였고 DXYG가 ETF였다면 수수료가 발생하는 게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데스티니 테크백은 그저 기업이니까요. 기업에 투자하는데 도대체 무슨 수수료가 발생하는 걸까요? 자산운용사들과 비교해 데스티니 테크백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이런 의문은 더욱 커집니다. 블랙록과 같은 자산운용사에게 있어서 수수료는 주된 매출원입니다. 투자 상품을 내놓고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수수료 장사를 하는 것이 자산운용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니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자산운용사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수수료가 매출로 잡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신 블랙록 공시만 봐도 평균 AUM의 상승과 수수료 증가로 매출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데스티니 테크백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수수료가 비용 그리고 부채로 잡혀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데스티니 테크백의 수수료라는 것은 이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누군가에게 지불하고 있는 돈이라는 것이죠.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데스티니 테크백은 2022년 4월 29일부로 특정한 자문사와 투자 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문사에 수수료를 분기별로 0.625%씩, 즉 연 2.5%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계약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업계의 통상적인 수수료와는 사뭇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데스티니 테크백의 공시를 보게 되면 이들이 2.5%의 비율을 매기는 기준이 총 자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gross asset, 총 자산에는 assets purchased with borrowed amounts, 그러니까 차입금으로 구매한 자산도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죠. 쉽게 말해서 이 기업은 빌린 돈으로 산 주식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건데요. 얼핏 듣기에도 굉장히 이상한 이 정책은 업계의 표준과도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벤처 캐피탈 펀드들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과 비교해보면요. 관리 수수료는 펀드의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펀드가 모은 자본금, 즉 투자자들로부터 약정된 자본에 대해 연 1에서 2% 수준을 매기고요. 만약 이 펀드가 일정한 수익률을 초과해서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게 되면은 그 초과분에 대해서 성과 수수료를 20% 정도 추가로 가져갑니다. 일종의 성과급 개념으로요. 그리고 관리 수수료든 성과 수수료든 그 어디에도 차입금에 대해서 수수료를 떼간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죠. 사실 당연한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기금을 모았으면 그 기금으로 구매한 자산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해야지 자신들이 따로 돈을 빌려서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매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수수료를 받는 투자 자문사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바로 이 기업 데스티니 어드바이저 유한 책임회사입니다. 데스티니 테크백과 주소지도 경영자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 투자 자문사는 현재 매 분기마다 데스티니 테크백으로부터 총 자산의 0.625%씩을 따박따박 받아가고 있어요. 데스티니 테크백이 자신들의 수수료 정책에 대해 VC펀드 및 ETF와 어떤 방식으로 비교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앞서 설명드린 내막을 알고 보니 일단 항목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들은 항목명부터 그냥 수수료가 아니라 자문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라고 해두었어요. Fees paid to advisor 라고 적혀있죠.
VC 펀드와 ETF의 경우는 자기 자신이 투자 자문인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부연 설명 없이 그냥 수수료다라고 공시하면 되는데요. 데스티니 테크백은 외부 자문사에게 자신들이 수수료를 지불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워딩을 채택한 것이죠. 또한 데스티니 테크백은 차입금으로 구매한 자산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VC 펀드나 ETF는 기금으로 모인 자기 자본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매깁니다. 수수료 비율이 책정된 기준 자체가 아예 다름에도 이를 나란히 비교해 놓은 모습이죠. 자칭 펀드라는 이름과 또 수상한 수수료 정책, 여기에 더해서 데스티니 테크백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아직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 기업이 상장을 통해서 엑싯을 하려는 정황이 다분했다는 거예요. 데스티니 XYG는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식 무료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홍보를 위해 추첨 이벤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 무료 나눔 이벤트라니. 하다못해 제품 홍보 이벤트는 추첨이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데스티니 XYG는 모든 신청자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최대 100주까지 그냥 무상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들은 최대 70만 주까지 주식을 대가 없이 배포하는 그야말로 일종의 사장님이 미쳤어요 식의 퍼주기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실제로 후일 SEC에 신고한 내역을 보면 총 23,211주를 0달러에 매각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0만 주까지 무료 나눔을 하겠다는 배포와 달리 신청자의 숫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상장한 기업의 이름은 분명히 데스티니 테크백인데 상장 과정에서 주식을 배포한 당사자는 데스티니 XYG라는 기업이거든요. 갑자기 이 기업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지금까지 총 3개의 기업명이 등장해서 약간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간단히 정리하고 들어가자면은 데스티니 XYG는 데스티니 테크백과 데스티니 어드바이저 유한 책임회사의 모기업입니다. 당연히 데스티니 테크백 및 데스티니 어드바이저 유한 회사와는 주소지도 동일하고 경영자도 똑같아요. 데스티니 XYG의 정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선 데스티니 테크백의 상장 과정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어떤 기업이 상장을 할 때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상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주를 발행해 공모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그러니까 구주를 시장에 내놓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둘을 적절히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데스티니 테크백은 100% 구주 매출을 통해서 상장했는데요. 이 구주를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주가 바로 데스티니 XYG입니다. 2023년 12월 22일 기준 데스티니 XYG가 보유한 데스티니 테크백의 보통주는 145만 5,276주였는데요. 데스티니 테크백의 상장 과정에서 데스티니 XYG가 내놓은 주식의 수가 얼마였을까요? 정확히 145만 5,276주입니다. 최대 70만 주까지 주식을 무상으로 배포하겠다는 홍보부터 보유한 지분의 100%를 구주 매출로 내놓는 모습까지 데스티니 XYG는 데스티니 테크백에 대해서 완전한 엑싯을 노리고 상장을 진행한 것으로 의심되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도 한번 봅시다. 데스티니 XYG가 올해 4월 12일에 제출한 폼4 공지를 보면은 이 기업이 현재 보유한 주식 수가 108만 2,065주로 나와 있습니다. 기존 보유하던 주식 중 23,211주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무상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지급했고요. 15만 주는 30달러의 판매가에 20만 주는 24.65달러의 판매가에 매각했죠. 데스티니 XYG가 초기에 데스티니 테크백의 주식 250만 주를 25,000달러, 그러니까 주당 0.00001달러 수준에 매수했던 이력을 고려하면 이들은 이미 엄청난 시세 차익을 현금으로 챙긴 셈입니다. 참고로 데스티니 테크백의 총 유통 주식 수는 1,087만 9,905주인데요. 이 기업이 과거 세이프 계약을 통해 유치한 투자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지급했고 한 차례의 주식 역분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분에 관련한 내용을 더 다루기에는 안 그래도 내용이 충분히 긴데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넘어가서 여하튼 이 세 기업의 관계에 대해 데스티니 테크백은 나름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DXYG는 데스티니 테크백의 투자 자문사인 데스티니 어드바이저 유한 책임회사를 소유한 데스티니 XYG가 스폰서하는 플랫폼입니다 라는 말로요. 그렇다면 만약 지금까지의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DXYG를 매수한 주주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데스티니 테크백을 통해 VC 펀드나 ETF에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란 점입니다. 또한 데스티니 테크백으로부터 주주 가치 환원 정책을 기대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상장 공시를 통해 우리는 분기별로 배당을 지급하거나 예측 가능한 배당금 분배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지 않는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거든요. 또한 데스티니 테크백은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할 수 있다고도 언급해놓은 상태인데요. 증자가 이루어지면 기존 주주 가치가 오히려 희석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현재 DXYG의 투자자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 창출 수단은 이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기업이 어떤 구조로 형성되었는지를 돌이켜보면 과연 이 기업의 주가가 오를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긴 하죠. 그나마 만약 데스티니 테크백의 투자 성과가 좋기라도 한다면 실적 개선을 통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해볼 수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이 기업이 보유한 포트폴리오의 투자 수익률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2022년 5월 12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DXYG 포트폴리오의 연 환산 수익률은 마이너스 23.2%입니다. 같은 기간 나스닥 지수의 연 환산 수익률은 19.51%였는데 말이죠. 스페이스X, 오픈AI,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알 법한 그런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에 투자한 포트폴리오인데 왜 이렇게 수익률이 안 좋았던 걸까요? 이는 해당 기간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한껏 올랐던 자산 가격 거품이 모두 꺼져버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데스티니 테크백이 주식을 매수하는 데 들인 투자 원금과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반영한 투자금을 보여줍니다. 현재 이 기업의 포트폴리오에서 스페이스X와 엑시엄 스페이스 등 우주기술 기업을 빼고는 모두 처참한 손실을 보고 있죠. 반토막이 난 종목은 물론이고 원금의 5% 수준으로 쪼그라든 종목까지 존재합니다. 온통 파란불이 켜진 셈이에요. 당장의 투자 수익률도 안 좋은데 데스티니 테크백은 실적 펑크가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구조적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데스티니 테크백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비상장 기업에 투자합니다.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만든 기회를 통해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직원 개인과 선물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두 번째 경우예요. 선물 계약은 직원 개개인에게 접촉해서 사적으로 계약을 맺어 주식을 사오는 방식을 말합니다. 스톡옵션의 행사 조건으로 지분 매매가 금지되어 당장 주식을 팔지 못하는 직원들한테 우선 돈을 지불하고 추후 회사가 상장되거나 인수합병된 이후에 이 지분을 데스티니 테크백이 넘겨받는 거죠. 계약 시점에 돈을 주고 주식은 나중에 받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계약을 회사 측에서는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는 다시 말해 데스티니 테크백이 지금 선물 계약을 통해 매수한 지분에 대해서 나중에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하면은 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선물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망한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고 이 기업이 나중에 IPO를 진행하거나 했을 때 큰 수익을 내는 게 벤처 투자의 핵심인데 그 기회가 아예 증발될 수 있다는 거죠. 일례로 데스티니 테크백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 중 하나인 스트라이프는 직원들의 선물 계약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요. 회사가 이를 시행에 옮기면은 데스티니 테크백으로서는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개별 직원들과 주고받은 계약금을 돌려받는다고는 해도 그 기회비용을 메우긴 어려울 테니까요. 데스티니 테크백이 선물 계약을 통해 매수한 스트라이프의 지분 가치는 약 46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말 기준 이 가치는 168만 달러 수준으로 폭락했죠. 이에 블룸버그의 맷 르바인 컬럼니스트는 DXYG 입장에서는 스트라이프가 선물 계약을 무효화해주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일 것이라는 재미있는 논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데스티니 테크백은 ETF도 아니고 펀드도 아니고 투자 기업입니다. 그렇기에 이 기업에 투자한다고 해서 이 기업이 보유한 포트폴리오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데스티니 테크백의 주주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 실현 방법은 이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 차익을 실현하는 것뿐인데요. 배당의 경우 데스티니 테크백이 명시적으로 계획이 없다고 밝힌 만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남은 방법은 데스티니 테크백의 주가가 올랐을 때를 노려서 매도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마저도 당장 데스티니 테크백이 기록하고 있는 손실을 고려하면 쉽지는 않아 보이죠. 스페이스X, 오픈AI 등 혁신 기업에 투자하려는 목적으로 데스티니 테크백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